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더 정확하고 빠르고 알찬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모처럼 만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부진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다시 한번 코스피 2,700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은 미국 쪽에서 FOMC 회의가 있죠. 네. 금리는 어느 정도 동결 예상이 되고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 할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체크해 봐야 되겠고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대형 빅테크들의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이번 주에 이 저PBR 관련주들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2일 정도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도 국내에서도 실적 계속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에코프로 그룹주들, 네이버 이런 대형주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도 5월 2일 휴장이 있지만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이 사상 처음으로 4곳에 달했습니다. 네. 역시나 실적의 힘이었고요. 국내 증시가 이렇게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까지 실적 시즌이 찾아오면서 실적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실적 시즌 국내 증시 잘 버텨주고 있고요. 이번 주 역시나 단단하게 준비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마켓나우 일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준비해놨습니다. 먼저 이슈레이더에서는 지난주에 또 포스코홀딩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포스코홀딩스를 통해서 철강주와 2차 전지주의 투자 전략을 동시에 좀 알아보겠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또 관심이 많은 핫한 업종이죠. 전력기기, 에너지 관련 투자 포인트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1분기 실적에 확인하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밸류업 프로그램 이번 주에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증시원에서는 미디어스퀘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 테슬라 주가가 요즘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 주가 과연 200달러 복귀할 수 있을까요? 현재 테슬라 상황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월요일도 함께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지난주에 발표됐던 3월 PCE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전년 대비해서는 2.7%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를 보냈죠. 소비자들은 높은 물가에도 여전히 강력한 지출을 이어갔는데요. 3월 개인 지출은 한 달 전과 같은 속도인 전월 대비 0.8% 증가했고요. 예상치인 0.7%를 웃도는 기록을 보였습니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이 지난 분기 들어서 둔화하면서 개인들이 저축을 줄여서라도 높은 물가에 맞춘 소비를 이어간 셈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증시 자체는 실적에 더 주목하면서 PCE를 잘 소화해줬고요. 다만 최근에 공개됐던 데이터들을 참고해 봤을 때 이번 주에 시작되는 FOMC 회의에서는 연준이 3월보다는 더 매파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FOMC에서는 구체적으로 금리를 언제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보다는 파월 연설에 더 주목하자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30일부터 이틀간 FOMC 회의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간담회에서는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과 혹은 연내 인하가 아예 없거나 혹은 금리를 인상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 다수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의 이 끈질긴 모습을 보이는 인플레이션을 의식해서 이번 FOMC에서 기존보다 더 매파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더 오랜 기간 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연준이 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고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올해 7월까지 금리를 동결시킬 가능성은 70%에 육박한 수준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속보치는 1.6%로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예상보다 부진하자 다시 한번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공포가 시장에는 만연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미국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인 고용 지표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노동부,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와 구인 이직 보고서,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등 다양한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FOMC 회의를 앞두고 제롬 파월 의장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나왔던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이폰이 챗 GPT를 품을 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애플과 오픈 AI의 협력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졌습니다. AI 분야에서 경쟁사 대비해서 뒤처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애플이 자체 AI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고요. 일단 애플과 오픈 AI가 올해 말에 아이폰에 탑재할 운영체제 iOS 18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양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할지 혹은 계약 조건 등을 두고 현재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 아이폰 판매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승부수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플과의 AI 협력설이 나오는 기업은 오픈 AI뿐만이 아닙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나 엔스로픽의 클로드도 현재 아이폰 16에 탑재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게 된다면 앞으로 애플을 괴롭히고 있는 방독점 리스크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려감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애플이 오픈 AI나 구글 모두와 협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도 초점을 시장은 두고 있고요. 혹은 제3의 회사를 파트너로도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일론 머스크가 현재 중국을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또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인해서 업계에서는 어떤 사유로 어떤 이유로 중국을 방문했는지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논의가 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FSD 소프트웨어의 중국 내 출시를 논의하기 위해서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려 하고 있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고요. 테슬라는 4년 전에 FSD를 먼저 출시하긴 했지만 중국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현재 제공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170만 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공장은 이 회사의 최대 생산 기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앞서 인도 총리와의 회담을 취소한 지 일주일 만에 중국을 방문한 만큼 이번 중국 방문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포커스 이제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국내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이 시간은 유안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미증시 빅테크 기업들 흐름 좋았는데 어떠한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표가 무난하게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1분기 호시적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상승하였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오르며 기술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지난 2월 22일 이후 처음으로 2%대 상승을 하였고 S&P 500 지수 역시 1%대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꺾이지 않고 견조한 양상을 보였지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뜨겁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안도감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장 마감 후 시간에 의해서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이 10%대 급등을 기록하였는데요. 2015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1분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순이익을 달성하고 사상 첫 배당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호실적으로 2%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기업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AI 수요가 성장을 이끌고 있음을 나타냈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6%대 상승을 보이며 다시 $900 선에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세계 칩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 칩의 공급과 AI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며 지난 19일 종가가 $762였던 것에 비해 일주일 만에 $100 이상 오르며 $900 선 탈환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러 이벤트로 가득 찬 한 주를 맞이할 텐데요. 먼저 연준의 5월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 확실하지만 이후 열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간담회에서 첫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 비농업 고용 보고서, 구인구직 보고서 등의 다양한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빅테크 실적 막바지로 애플, 아마존과 AI 수혜주로 주목받는 슈퍼마이크로, AMD, 퀄컴 등의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을 공개할 예정으로 이번 주 발표되는 여러 증시의 재료들을 참고해 향후 방향성을 탐색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역시나 굵직굵직한 지표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다만 국내 증시 알파벳이랑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 시간에서 급등했기 때문에 뭐 선반영된 거 아닌가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 증시 좀 어떻게 출발 예상하십니까? 네, 금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뉴욕 시장의 급등 영향으로 상승 시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실적에 따른 엔비디아의 급등 영향이 국내 반도체 섹터의 좋은 흐름을 기대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 장 흐름이 오전에 강하게 시작하면 오후에 내리는 형태의 일명 퐁당퐁당 자체를 보였기 때문에 변동성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2800선을 바라보고 있던 코스피 지수가 최근 2600선대로 하락하였고 이른바 3고,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의 부진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5월엔 팔고 떠나라는 오래된 격언처럼 변동성 장이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서머랠리를 앞두고 시탄을 확보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과 연초부터 이어진 상승 랠리 모멘텀이 한풀 꺾일 때가 겹치는 상황에서 최근 지정학적 위기와 함께 연관되어 부정적으로 해석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장이 외부 변수에 따른 변동성이 심한 탓에 매크로 변수가 유난히 많았던 올해의 경우 일반적인 통념보다는 상황에 맞춰 변화되었기 때문에 유동적인 투자 전략이 유효한 상황으로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4월 들어 예상보다 조정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탐욕 단계에서 단기간 내에 공포까지 움직이는 심상치 않은 변동세를 보였는데요. 달러 강세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 악몽을 좀 떠올리며 투심을 급격히 악화시켰지만 최근에는 유가가 80달러대에서 안정을 찾고 있고 원달러 환율 역시 136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글로벌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강달러 현상에 익숙해진 외국인 투자자가 환차선 우려만으로는 국내 증시에 떠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 FOMC에서 매파적 기조가 강화될 수 있지만 상당 부분 증시에 반영돼 있다는 분석인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에 따른 고환율 리스크를 무역 수지 개선세가 상쇄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외에 레거시 반도체 경기에 대한 전망 역시 갈수록 개선되고 있는 만큼 국내 시총 최상위에 위치한 주요 반도체주 중심의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참고하셔 매매 진행하시면 현재의 변동성이 큰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는 오전장에 강한 힘을 받으면 오후장에는 조금 약한 흐름을 보여주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변동성에 유의하셔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강세로 인해서 국내 증시 반도체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는 상승을 좀 예견할 만하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 전에 포착한 이슈를 통해서 오늘 장에서 또 투자할 만한 종목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주식회사 플레어체어의 김덕호 대표, 헤르메스 스탁 김시현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어떤 이슈를 포착해 오셨을까요? 먼저 김덕호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올해 1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현재 사업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철강 산업과 관련해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본원의 경쟁력을 강화해 빠르게 복귀하는 데 우선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고요. 차세대 소재의 조기 상업화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시계제로 환경 속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김덕호 대표가 포착한 이슈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던 이 포스코홀딩스를 통해서 저희가 철강주도 봐야 되지만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연관해서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 일단은 지난주에 포스코홀딩스 실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전년 대비해서는 좀 줄었는데. 사실 이제 뭐 분기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부분들 같은 게 후퇴를 하다 보니까 사실 네.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홀딩스, 그러니까 지주사로서의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세부 사업별로 좀 조명이 좀 잘 되지 않았던 안타까움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이 포스코 홀딩스의 이제 실적들을 세부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작년,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가장 발목을 많이 잡았던 이 철강 부문에 대해서 마진이 너무 급감했다. 이 얘기를 아마 많이 그러니까요.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철강 부분이 주요 매출인데도 실적이 많이 안 좋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심지어 신재생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리튬 가격 인하가 워낙 이제 타격이 컸었죠. 자, 근데 이번 1분기 매출을 좀 자세히 뜯어보고 나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가요? 부분이 네. 이 철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실 이익 부분은 좀 개선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면 이미 이제 작년부터 해서 중국의 부동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실 철강 수요가 굉장히 많이 약화가 됐었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조선주들이 지금 우리나라 수주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조선업계 이제 뭐 수주가 어떻게 되냐, 뭐 업황 지금 어떻게 되냐, 잔고가 어떻게 되냐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몇 대 남았느냐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미국과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서 이 국내 기업인 이 철강주들이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반사 수혜를 좀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철강 같은 경우는 철강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영업이익이 3,390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는 뭐 사실상 거의 동일한 수준의 입장에 네네. 있기 때문에 매출은 급감을 했지만 영업이익이 올라갔다. 이 부분은 마진율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월부터 해서 중국의 최근 철광석을 지금 한국에 엄청난 역대 최대량으로 지금 적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철강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철강을 비롯해서 가동을 시키고요. 여기 이제 건설 사업을 착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중국산 저가 철강들이 사실 해외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내수로 돌리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국내에 있는 철강사들 같은 경우에 해외 매출들을 많이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번 1분기 매출에서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해외 법인들에서의 매출 부분이 좀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이제 협약들을 좀 굉장히 많이 맺다 보니까 중국산 철광석을 좀 많이 철강판을 많이 쓰게 됐다는 부분이 좀 강점이었다면은 오히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좀 밀어내기, 특히 이제 저가 경쟁으로 인해서의 어떤 시장의 붕괴를 좀 우려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동에서도 이 부분들을 좀 견제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유효하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철강 부분은 그럼 영래깅 현상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는 사실 마진율이 많이 회복됐던 게 다시 네. 이제 회복 시점을 돌아간다고 가정한다면은 그럼 이제 신재생 쪽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2차 전지 쪽을 봐야 되는데 요즘 사실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주라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 거의 이제 2차 전지로 보시는데 2차 전지 쪽은 어땠습니까? 일단 포스코 홀딩스 자체는 그룹 자체가 이제 수직 계열화를 굉장히 탄탄하게 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퓨처엠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이제 계열사들이 얼마나 잘 버텨주냐가 관건이었는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이제 포스코는 더 철강 쪽을 좀 더 주력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그런가요? 같습니다. 이 양극재와 그리고 음극재 그리고 이제 리튬 및 니켈 소재 관련해서 생산 캐파를 25년도, 26년도에 추산을 했던 이제 목표치를 지금 대략 한 10% 이상을 다 이제 급감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 10만 6천 톤을 생산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계획을 지금 9만 6천 톤까지 급감시켰다는 거는 거의 30% 후퇴를 시켰다는 건데 이 부분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살펴보고 나니까 사실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캐즘 현상,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공급 과잉이 되므로 인해서 지금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수요 지체 현상이 지금 나타나게 된 건데 여기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게 이 바로 포스코 홀딩스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내에
많은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 생산 캐파를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 양들을 봤을 때는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본격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추구하는 방향이 우리 국내에 있는 많은 소재사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제 2차 전지주, 특히나 이제 뭐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소재 쪽을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내막을 좀 살펴보신 다음에 지금 내가 본 종목 대비했을 때 목표가를 좀 조정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매매 전략을 좀 다르게 다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일단은 뭐 철강 쪽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도 같이 최근에 모멘텀을 받는 게 포스코홀딩스인데 그러면 이게 고민이 됩니다. 포스코가 예전에는 어쨌든 철강주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었는데 2차 전지가 엮이고 나서부터 변동성이 심해졌고 이게 그러면 철강과 2차 전지의 모멘텀을 함께 받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게 또 나중에 또 시장이 좀 개선됐을 때는 오히려 같이 좀 모멘텀 받으면서 주가가 더 더블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시청자분들은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이 포스코 홀딩스가 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이제 철강 사업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최근에 현대차, 기아 쪽이 환율 수혜를 고환율 수혜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출이 잘 될수록 오히려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자동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동차에 필요한 특히나 이 전기차에 필요한 소재를 지금 사실상은 이 포스코 홀딩스가 다 잡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출 부분에서 회복이 된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사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선박 쪽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수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지난 5년,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산 저가 수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국내 조선업계들이 좀 버티기가 힘들었었죠. 네. 오히려 지금부터 국내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현대중공업도 지금 뭐 LNG선 그리고 베슬선을 굉장히 많이 수주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뭐 방산 수주까지 좀 더 점해 본다면은 우리가 철강 강판 수주는 사실 조금 더 수요가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직 경기가 정상화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전히 인플레이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좀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포스코홀딩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수출주로서도 뭔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모멘텀을 함께 짚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철강이나 포스코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종목들 흐름 봐야겠죠? 고은별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철강과 그리고 니켈, 구리와 같은 원자재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 압박하기의 속도를 점점 더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을 때 국내 산업에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중국이 미국 외에 다른 시장에 더 저렴하게 물량을 풀어낸다면 우리 시장엔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특히나 철강과 알루미늄이 그렇습니다. 미국 자체가 수출 쿼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많이 수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고요.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 기업들 최근 원자재 강세로 인해서 상승력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과 하락을 5일 차트만 보더라도 좀 반복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전거래일에는 0.5%가량의 상승력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2%가량의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슈가 있을 때 시초가에 강하게 상승하지만 전반적으로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기업이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변동성에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대표적인 히토류 관련주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가량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구산업 구리 관련 기업들의 흐름 최근에 좋습니다. 9%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인니의 니켈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을 받으면서 전거래의 시세 분출이 강하게 있었고요. 11%가량의 급등을 하면서 5일 차트로도 강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유니온 머티리얼과 같은 히토류 관련 기업들은 미중 관계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성을 크게 보일 수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염두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보다 더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흐름 체크해 봤는데요. 최근에 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철강과 관련된 제재, 관세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강주들이 한번 들썩였지만 주가는 그닥 좋지 않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첫 번째로 좀 소개드리고자 하는 기업은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사실 이제 뭐 현대차향 이제 수주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현대차가 또 수출을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다 보니 여기에 좀 맞손을 잡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간 투자 계획이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약 1조 8천억 가량 그리고
해외에서 1,600억 가량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서 2조 가량 이제 투자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도 이제 규모도 사실은 많이 늘었습니다만은 이 투자 내용이 좀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코크스 건식소와 같은 이런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폐열 처리 관련해서도 시설들을 좀 많이 늘려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후판 처리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투자를 계속 강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 자동차 그리고 이제 선박 쪽까지도 이제 좀 캐파를 좀 잡고 있다는 기준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제 당진제철소와 이 건설 설비가 이제 완료됐을 때는 좀 생산 설비 자체에서 좀 증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가를 좀 많이 낮출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지금 이제 조선 3사랑 지금 이미 이제 상반기 후판 가격을 지금 이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포스코 홀딩스가 먼저 이 협상을 좀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협상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5월 19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협상이 이제 연말에서야 이제 겨우 타결이 됐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후판 가격은 톤당 약 90만 원 중반대 정도 이렇게 논의가 됐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산 저가 철강도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타났던 좀 현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철강업계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가격을 좀 인상을 해달라고 지금 협의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주 현황은 좀 여전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지금 주력 제품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선용 후판이랑 이제 자동차용 강판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조지아 공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생산되고 있는 강판은 사실상 이제 현대차, 기아로 좀 이제 납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현지 생산량은 좀 많이 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많이 투자를 좀 하신다면은 사실 이게 이제 일봉 차트를 좀 보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연초 대비했을 하단이에요. 때는 좀 하단 쪽을 네. 많이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뭐 이 주가가 이제 2020년도까지 좀 돌이켜 갔을 때는 이제 오히려 본격적으로 경기가 이제 정상화된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했던 12월부터 해서의 주가 현상들이 지금 이제 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좀 경기가 좀 악재인 상황 속에서 주가가 좀 탄탄하게 버텨지고 있는 이 현대제철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 있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제철 철강주 하나 봤고 2차 전지 쪽도 봐야 되겠죠. 하나 간단하게 볼까요? 네,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인데 실적 잘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실 뭐 전기차 시장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뭐 하시는 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포스코 퓨처엠은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나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레깅 현상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무려 이제 전년 대비 87%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리튬, 니켈 뭐 이런 관련 제품들이 가격이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마진이 좀 극대화됐다는 점, 그리고 더 나가서 고성능 전기차용 단결정 양극재 수율이 좀 개선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일본의 혼다와 함께 지금 캐나다의 합작사를 지금 설립을 한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시장을 좀 공격적으로 공략하려고 하는 이 포스코 퓨처엠의 의사와 그리고 최근 이제 좋은 경기 흐름을 지금 잡고 있는 일본 기업의 진출 야망이 좀 이게 좀 합쳐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30년까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약 전기차 200만 대에 가량 되는 이 생산 체계를 좀 구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혼다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완성차 제품을 만들다 보니 여기에 이제 배터리 제품으로서 소재로서 이 양극재를 납품하는 것을 지금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이제 북미 시장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자체 여기서 이제 포스코 퓨처뿐만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에서도 지금 해외 각지에 지금 자원 개발을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좀 부각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 부분들은 오히려 과거 이제 중국향 의존을 많이 했었던 이 자원 의존량을 좁혔기 때문에 조금 더 원자재 수급에 대한 변동 가능성은 조금 더 좁힐 수 있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철강 하나, 2차 전지 하나 꼽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포스코 홀딩스 실적 보고 저희가 어떤 종목 좀 떠올릴지 김시은 팀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아무래도 포스코홀딩스 자체가 철강이란 좀 큰 카테고리에 있고 철강 쪽에 움직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그죠? 최근에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철강과 함께 알루미늄 섹터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특히 관세 부분에서 전쟁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7.5%인 철강과 알루미늄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3배 이상 올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도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60% 이상의 관세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서 중국 쪽의 입장에서도 너네들도 협정을 위반을 하면 우리도 동등하게 과세를 부과를 하겠다라며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 현재 미중 간의 갈등 쉽게 끝날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나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흐름들은 계속 끌고 갈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감안을 해보면 어떤 종목을 보죠? 결국 뭐 PJ 메탈이라는 종목을 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종목을 네. 얘기를 안 했군요. 네. 네, PJ 메탈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알루미늄 관련했을 때 물론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고 크게 뭐 시세가 분출하고 있는 종목군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알루미늄 가격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들. 네. 특히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AI에 대한 수요들 혹은 뭐 전선에 대한 수요들 관련했을 때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따라가지 않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구리 가격이 언제까지만 상승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구리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쪽에서의 움직임도 결국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구리 다음에 후발주로도 알루미늄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한다 해서 이 종목의 가격 관련했을 때 매출의 급격한 네.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붙어 있고 지금 가격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움직임들을 보게 되었을 때 네. 현재 PJ메탈 바닥권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최근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 주가의 위치에서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그런 네.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 관세 인상하겠다 이야기 나오면서 한번 튀어 올랐죠. 관심에서 저희도 함께 PJ 메탈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김시은 팀장이 포착한 이슈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최소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을 놓고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를 방문해서 K 원전 수주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중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기업들의 모멘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김시은 팀장이 포착한 이슈 바로 확인해 볼 텐데, 원전 이야기 지난주에 계속 나왔었고, 원전뿐만 아니라 최근에 에너지나 전력기기 관련해서 이슈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목을 살펴보면은 급등하는 전선주만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까? 일단 뭐 시장이 계속 관심 있어 하는 게 에너지 쪽이라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 제가 이 이슈를 가지고 온 게 원전 쪽에서 좀 최근 이슈가 있다 보니까 가지고 왔는데 물론 뭐 전문가분들마다 의견은 각자 다르긴 해요. 원전 계속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하긴 하고 특히 체코 관련했을 때 사업부 장관이 체코를 방문했기 때문에 관련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말까지 수정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고든 스탑이든 일단 결말은 곧 나올 것으로 그쵸. 예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부분들. 다만 원전이 우리의 생각만큼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정부가 드라이브 걸고 있고 지금 정부가 계속 해외 수주를 노력하고 있는데 왜 안 가요라고 보면은 네. 수주가 실제로 안 나와서입니다. 수주가 실제로 나오고 관련했을 때 매출에 대한 성장이 계속 나와야지 그쵸. 네. 주가가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원전 같은 경우가 그동안 좀 기대감을 많이 모았었던 때가 윤 대통령이 당선이 된 날. 그쵸. 그때까지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좋았고 그 이후로는 기대감에 의해서만 움직였지 실제로 수주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어서 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면서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오는데 결국 원전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체코 수주를 받는지 여부. 그쵸. 그로 인해서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문제가 어떻게 잘 협상이 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네. 다만 최근의 흐름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우라늄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우라늄 원전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전력 쪽, 특히 AI 쪽에 대한 수혜 종목으로 접근이 되면서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스토리를 더 보자면 원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기보다는 원전에서 좀 더 스토리를 뻗어나갈 수 있는 쪽. 결국 전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선, 결국 전선 봐야 변압기, 됩니까? 에너지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전선, 변압기 계속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왜 그들 종목만 갈까라고 보면은 네. 결국 지금 빅테크들이 AI 쪽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우려를 했던 AI 쪽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꺾이지 않을까라고 했던 그런 의심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전선이라든지 변압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전력기기 같은 경우가 그동안 AI 쪽에 대한 신규 수요에만 그동안 관심이 많았다면 저번 주 금요일에 네. 백악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했죠? 노후화의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교체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겠다라는 네네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재 교체 수요뿐만 아니라 신규 수요까지 함께 증가하게 나오면서 결국 지금 전력기기 같은 경우엔 성장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네.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섹터가 성장 산업이고 시장이 AI 쪽에 계속 관심이 많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우리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에는 원전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기승전 결국 전선이나 전력기기를 봐야 된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아까 우라늄 이야기도 간단히 해주셨는데 우라늄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갑자기 궁금한 우라늄 관련주가 우리나라에 있나요?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죠. 우리나라에는 없죠. 네, 요거까지 좀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에서 이 흐름을 봐야겠죠. 최근에 원전이나 또 전력기기 그리고 전선 관련 종목들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고은별 앵커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15년 만에 원전 수출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41억 원가량을 투자하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전략적인 협력 관계인 원자력과 방산 부분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화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단기적인 모멘텀은요. 오늘 영수회담이 처음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죠. 원전 관련 기업들은 정부 정책과 함께 연동돼서 움직이는 만큼 영수회담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논의될지 이 부분에 따라서 원전 기업들의 흐름도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5가지 종목들을 꼽아봤는데요. 그 가운데 한전산업이 전거래일 9% 이상의 가장 강한 상승력이 나타났습니다. 최대 주주인 한국전력이 세계 최초로 초전도 총전 플랫폼을 상용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멘텀이 부각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7%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호실적을 발표한 게 모멘텀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태강 같은 경우에는 소리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7거래일째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BHI 같은 경우에도 0.3% 전거래 강한 상승은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기관이 6거래일째 매수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광섬유 온도 열화 모니터링 기술이 부각받으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죠. 전거래일 0.2%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들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원전 관련 종목들은 어쨌든 체코 수주의 여부, 달성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을 살펴봐야 되겠고 아까 김시은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 때는 결국에는 전력계기 전선 쪽을 봐야 된다. 이제 전력계기 전선이 단순 테마가 아닌 것은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볼까요? 여전히 지금 테마의 대장주인 HD 현대일렉트릭이 HD 현대일렉트릭? 여전히 좀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괜찮을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 주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 현재 실적만 놓고 보게 되었을 때 좀 비싸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긴 합니다만 다만 내년, 내후년 실적 등을 감안을 했을 때 그렇게까지 비싸다라고 평가를 하기 좀 뭐하고 네. 현재 결국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지금 뭐 수주 잔고라든지 혹은 지금 코멘트 이제 실적 컨퍼런스 콜하고 코멘트 등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성장에 대한 매력도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요. 근데 PER이 제가 살펴보니까 34배 나와요. 그리고 PBR도 8배 넘어가거든요. 가격이 작년에는 10만 원대가 안 넘었었는데 지금 굉장히 급등했단 말입니다. 이 내년 실적을 미리 땡겨서 선반영 주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 원래 좀 보게 되면 현재 실적으로 보면 좀 비싼 게 맞아요. 그쵸. 그런데 내년, 내후년 특히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좀 기대감을 땡겨온 게 맞습니다만 네. 지금 원래 전력기기 관련 종목군들 자체가 PER이 10배가 좀 안 됐어요. 그동안 이제 그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전력기기 사이클 자체가 워낙 제한적이었습니다. 한 10년 정도의 사이클이 있었고 언제는 굉장히 좋았다가 한 10년 동안 좀 불황기였다 이런 식의 사이클이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지금 그 사이클을 뚫고 기존의 수요뿐만 아니라 AI라는 새로운 수요가 붙었죠. 특히 데이터 센터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거의 뭐 3일에 하나 생기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는데 메타라든지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AI 투자를 하겠다. 그럼 결국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되는데 배기에 대한 수요도 결국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시장의 대장주로 좀 자리매김한 이유가 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를 영위하고 있고 전력기기 100% 사업 영위하고 있고 네. 그중에서도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밸류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전력기기 산업의 핵심이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교체 수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흐름들 자체가 결국 미국 쪽에서 나오는 흐름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 같은 경우는 네. 미국 쪽에 대한 수주 잔고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하는데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컨퍼런스 콜 지금 좀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북미 쪽에 대한 잔고가 굉장히 높아요. 약 57%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앞으로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탄탄하게 남아있고 네. 구글이라든지 메타, 아마존 같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업들이 변압기 쇼티지로 인해서 동사의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 네네. 보니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좀 기대감은 계속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가 22년부터 계속해서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실제로 주가의 흐름들을 좀 크게 놓고 보면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 기업의 실적들이 22년에 받았던 수주가 23년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고 23년에 받았던 수주가 24년에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올랐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네. 현재 받았던 수주의 잔고량도 보게 되었을 때 앞으로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올랐을 때 접근하시기보다는 중요 이평선 특히 이 종목이 5일선, 11선을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 라인을 좀 이탈을 하게 되었을 때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SCI라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5월에 대한 이벤트도 남아 있어서 선제적으로 수급이 좀 이동하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다만 5월 MSCI에 편입이 되고 난 이후에 이벤트 소별로 인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일부 나올 수 있으니 이런 점들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제가 반문을 좀 드렸더니 강하게 지짐을 담아서 설명해 주시네요. MSCI 편입 이슈까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수급까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이 이슈, 포착한 이슈와 관련해서 김덕호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원전주라고 하길래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네. 이거 너무 우려먹는다. 사골 에너빌리티다. 이런 얘기 하시길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골중공업인 효성중공업을 가지고 효성중공업이요? 왔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 실적의 이제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거의 4배 수준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마진율이 엄청나게 올랐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1분기 실적의 이제 효자가 어느 국가였나 보니까 유럽 수주가 그래도 30% 가량이 지금 상회를 하면서 수주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변압기 얘기하면 항상 북미 시장, 그러니까 지금 노후 전력 설비가 지금 이미 30년 가까이 되는 수명들을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는 뭐 지금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계속 수주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앞서서 말씀하셨던 이제 PER이 좀 높다 이 얘기를 하셨을 텐데 이거를 이제 오히려 이 체코 원전 수주뿐만 아니라 해상 발전이라든가 이쪽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 수주를 받았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착공도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로 AI 반독점 규제를 하면서 자체 AI 센터들을 지금 설립을 하면서 맡들어지고 있는 현상이고요. 네. 여기에 이제 ESS 장치 수요가 지금 계속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효성중공업을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력기기 관련해서 이 원전으로 엮으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AI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력에 대한 자연스러운 우리의 사고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관련된 투자 포인트를 두 분이 짚어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오늘 알려주신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어쨌든 주가 흐름 좋은 두 종목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이슈 포착해 주셔서 또 좋은 전략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2002점 서영호 차장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에는 기술주 중심에서의 강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이슈로는 3월 PC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PC 지표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선반영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보였고 예상치에 크게 웃도는 모습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안도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 좀 집중을 하는 미국장이 좀 열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면서 기술주들의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알파벳이 장중 10% 넘게 오르면서 엔비디아라든가 아마존, 브로드컴 같은 주요 기술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최근 시장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굉장히 우려감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연기 가능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PC 지표 역시 예상치보다 소폭 높게 나오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감은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결국에는 그동안에 우려했던 부분들의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선반영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에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들 중에 가장 큰 변화의 지표라고 한다라면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인 2.4%에 못 미치는 1.6% 성장률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은 금리 인하를 좀 촉발시킬 수 있는 이슈로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FOMC 회의에서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번 주에 중국의 제조업 PMI,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 발표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흐름들은 상당히 좀 지수 자체의 흔들림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번 주는 그래도 조금 안정을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 시즌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이번 주도 미국에서의 아마존이라든가 코카콜라, 스타벅스가 같은 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특히 5월 2일자에는 애플의 실적 발표까지 좀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보다는 이번 주는 실적에 시장이 좀 요동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유하고 계신 국내 장에서의 종목들 역시 실적들을 좀 주요하게 체크를 해나가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2650선을 좀 테스트하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등락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실적에 맞춰서 좀 반도체 섹터들에 대한 저점 매수 기회로도 좀 잡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드린 종목 중에서 현대건설 역시 해외 투자 비중이 높고 해외 수주 비중이 높은 만큼 국내 부동산 시장보다는 오히려 고환율의 수혜 기대감도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주목해 보시면서 관심권으로 좀 넣어 놓으시고 좀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 보셔도 충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PMI와 ISM 제조업 지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2002점 서영호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이제 개장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50초, 이제 8시 50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는 역시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주말 사이에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했고 빅테크 기술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런 영향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지난 주간 기준으로 우리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도 상승 여력을 이어가면서 코스피가 2,700 다시 돌파할 수 있을지 재도전해야 되겠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좀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저 PBR주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2차 전지와 저 PBR주가 시속 게임을 좀 펼치는데 이번 주에도 그런 양상이 나타날지 아니면 동반해서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레벨업 지수를 시켜줄 수 있을지 여부를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켓 스탠바이 함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프리스트리 전략연구소의 반정미 소장,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장 시작 전에 살펴보는 포인트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부터 개장 전 탑3 어떤 이슈로 꼽으셨나요? 네, 가장 먼저 일단 미국 시장에서 지난주 마감이 PC 지표가 발표되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살짝 높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별일 없다는 듯이 오히려 강세로 나가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미국 증시가 강했던 측면들은 기술주 쪽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다시 재조명이 이어지고 있고 그런 전반적인 흐름 쪽에서 매크로 지표가 생각보다 좀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환율 같은 경우 오늘도 엔화가 계속 저가로 어떤 계속 엔저가 강화되는지 흐름들 지켜보시면서 그렇게 되면 또 국내 원화 환율도 약세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조금 불안정해질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크로 지표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견인하는지 흐름들도 한 번쯤 체크해 보면서 일단 중기 저항권적 안착하는지 국내 증시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 실적 발표가 극대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변동성이 개별 기업 단위로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도 삼성전자가 내일 그리고 또 수요일 날은 SMCI라고 하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또 그다음에 애플 이런 식으로 주요 기업들이 여전히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가이던스에 대한 변화들을 시장은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흐름의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을 일단은 잘 체크하고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관점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5월 2일 날 저희가 5월 1일이 휴장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 중반부터 힘을 내기 시작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데 관련돼서 국내 증시의 특징이죠. 또 어떤 세론의 성격으로 움직이든지 아니면 여전히 6월 달에 본격적인 추가 발표와 함께 계속 추세를 이어나가는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관련된 종목 쪽에서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강한 섹터는 은행이나 보험 그리고 또 자동차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쪽에서 선별적인 관점 쪽에서의 변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크로 지표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외국인의 수급 변화 부분 그리고 저 PBR 관련 기업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이슈 뽑아 오셨을까요? 그 대표님과 비슷한 관점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 이슈를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이번 주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발표에 대해서는 지금 뭐 대표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세제 혜택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법인세 공제 추진에 따른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융업과 자동차업 관련된 기업들도 좋기는 하지만 지주사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보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그 전력 설비 업황 호조 그리고 또 구리 가격 상승이 계속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 이슈가 계속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AI 데이터양 센터에 대해서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전선과 전력 설비의 경우에는 계속 좀 꾸준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구리 현물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그 톤당 $10,000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선에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전력 설비에 대해서 피크아웃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력 설비의 경우에는 HD 현대일렉트릭이든 재룡전기든 수주가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수주가 한 5년치 지금 쌓여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캐파 증설까지 한다는 것은 결국은 캐파 증설에 대한 내용까지 나온다는 것은 수치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은 체크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전선과 전력 설비의 경우에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번 주에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 확정 실적에 대해서 DS 부분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그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는지를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따라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와 뭐 SK 하이닉스도 좀 좋기는 하지만은 반도체 소부장 중심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테일러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투자가 된다 하면은 거기에 이제 소부장 중심으로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조금 약간 좀 그렇다 하면은 소부장 중심도 같이 좀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해봐도 늦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이 또 비슷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살펴봐야 할 것들이 역시 뭐 저 PBR주 관련된 그리고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또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짚어봐야 되겠죠. 주말 사이에 뉴욕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실적이 여러 가지 불안하고 불안정한 시장을 끌어올려줬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도 오늘 이런 실적 기반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번 주에 살펴봐야 되겠고요. FOMC 회의도 역시 큰 매크로 지표로는 저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이슈일 겁니다. 자, 일단은 현재 시장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그럼 조금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을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29일 월요일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월 개인 소비 지출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영향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영향이 고스란히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는 양 시장 모두 다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유가증권 시장의 주요 키포인트는 이러한 변동성 속에 다시금 2,7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은 0.4%가량 상승하면서 2,668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49% 상승 출발이 예고되면서 860선 웃돌면서 출발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면서 오늘장 출발 예상 상황 확인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1위부터 5위권 모두 다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상승력이 눈에 띄는데요. SK 하이닉스 오늘 18닉스를 지금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1.2%가량 이상으로 상승하면 18만 원 선 돌파하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0.65%가량 상승하면서 7만 7천 원 선 웃돌면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훈풍이 엔비디아까지 이어지면서 이로 인해 SK 하이닉스가 좀 직접적으로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0.2% 부진한 실적 속에서도 현재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 삼성 바이오로직스 0.7%가량의 오름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출발 예상상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 같은 경우 혼조세로 지금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완성차 기업들의 엇갈린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 0.2% 소폭의 하락으로 기아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 오늘 증권가에 좀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고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수익성이 괜찮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속에 오늘 1% 이상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아는요, 오늘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0.7%가량의 오름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포스코 홀딩스 부진한 실적 속에 0.2% 하락 출발, KB금융 전거래일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올라오는 데 성공을 했었는데 오늘 1.9% 아무래도 단기적인 급등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예상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여기서 특징적인 게 에코프로가 하락을 하면서 시가총액 3위권으로 내려갔고요. HLB가 다시금 2위권으로 올라서는 데 성공했죠. 오늘도 이 두 기업의 흐름을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출발 상황은 제약바이오주는 견조한 반면에 양극재 관련 기업들은 부진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0.2%, 에코프로 0.8%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에코프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HLB와 그리고 알테오젠 0.3% 견조한 상승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캠이 2차전지 다른 기업들과 또 다르게 움직입니다. 0.8%가량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 같은 경우는 견조한 출발이 예상됩니다. 오늘 반도체 기업들의 긍정적인 출발 상황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리노공업, HPSP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역시나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HBM 관련주 이오테크닉스 4% 상승 출발입니다. 그럼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주 4월이 마무리가 되고 5월로 접어드는 달인데요. 일단은 양시장이 모두 어떻게 출발할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흐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FOMC 회의에서 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와 관련된 스탠스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점도표는 발표되지 않지만 이 파월 의장의 입에 결국에는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은 일단 모두 상승 출발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집계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3원 70전 정도 상승하면서 1,379원 정도에 출발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조금 전에 실적 공시를 올렸는데 SK이노베이션 1분기 영업이익이 6,247억 원 기록을 했다. 전년 대비해서 60% 넘게, 66% 넘게 늘어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시장에서 예상했던 영업이익 예상치는 4,600억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좋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SK이노베이션의 주가 흐름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일단은 현재까지는 상승 출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주가 흐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개장 상황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월요일장 시원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양 시장 모두 다 상승 출발하는 데 성공했고요. 상승폭도 동시호가 상황보다 더 좋게 출발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7%가량 오른 2,675선의 출발을 알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60포인트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출발 상황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흐름 굉장히 좀 집중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삼성전자 현재 구간 1% 이상 상승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나 1%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반도체 대장주들의 흐름 괜찮습니다. 엔비디아의 훈풍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데이터 센터 부분의 실적, 클라우드 부분의 실적 좀 많은 투자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0.2%가량의 상승 출발하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완성차 기업 흐름 괜찮습니다. 현대차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하락 출발이 예상됐었는데 오늘 0.6%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기아가 1.8%가량의 오름세 오늘도 강한 흐름 이어갑니다.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훈풍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도 저 PBR 관련 기업들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엇갈리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은 좀 그래도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 반면에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신한지주,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KB금융은 동시호가 상황에서 1% 이상의 낙폭이 예상됐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곁들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셀트리온이 1.8%가량의 상승을 하면서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일라이릴리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0.2%가량 상승, 카카오도 1% 이상의 상승을 하면서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견조합니다. LG화학이 2.4% 강세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의 흐름이 조금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보면 1위부터 3위권까지는 하락으로 출발을 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에코프로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1.6%가량 밀리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2%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주가 역시나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엔캠 같은 경우 0.5%가량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리노공업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동진세미켄, 솔브레인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강세를 반도체 기업들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징적인 게 이오테크닉스가 오늘도 강하다는 겁니다. 5%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HBM 관련 기업으로 엮여있는 이오테크닉스가 5% 이상의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 기업들의 흐름 오늘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삼천당 제약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가 2.4%가량의 상승을 하면서 기술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눈여겨볼 만하고요. 오늘 오랜만에 엔터주들 반등합니다. 제어에펜터와 SM이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알렸고요. 의료 미용기기 역시나 견조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업종 가운데 어떤 업종들이 가장 큰 상승을 보이고 있을까요? 눈에 띄는 건 화학 업종이 1%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LG화학이 2% 이상의 오름세가 나온 가운데 지금 화학 관련 업종들이 1.5%가량의 오름이 나오고 있고요. 저 PBR 관련 기업들 5월 2일 날 구체적인 밸류업에 대한 가시안이 나올 가운데 지금 그룹 지주사들이 1.6%가량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는 전기전자가 1.2% 기술적으로 좋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1.2%가량의 상승을 하면서 오늘 2차 전지 일부 종목으로도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늘 양시장은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6%대, 코스닥은 0.7%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 상황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오늘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일단 큰 규모는 아니지만 180억 원 넘게 코스피에서 매도하고 있고 개인도 함께 매도하는데 반면에 기관 매수가 오늘 좀 들어오네요. 520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데 3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함께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로 체크해봐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79원 정도에 출발을 하면서 일본 이 엔달러 환율이 계속 좀 올라가면서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 우리 시장도 환율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크게 변동성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출발 상황 두 분과 함께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김민수 대표님 오늘 반도체나 2차 전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반적인 섹터 흐름들은 일단 시장의 중심이 유리기판 관련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쪽에서 캠트로닉스가 가장 상승세가 큰 흐름들 쪽에서 섹터의 중심을 가져가고 있고 그밖에 또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HBM 관련된 반도체주들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가장 상승 탄력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 이어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표주자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다 일단은 반등세가 시도가 됐다는 모습들 쪽에서 추가적인 변화 좀 더 강화될지는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같이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밖에 스마트카 관련된 쪽에서 강세가 이어지는데 HL 만도가 주가 탄력들이 강한 모습들이고요. 아직 실적 발표는 안 됐는데 기대감은 좀 높아지는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점에서 확인이 되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밖에 자동차 종목들도 오늘도 강한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쪽에서 오늘 현대차는 좀 쉬는데 기아가 이의 역할을 계속 할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코스피는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뜨거웠던 현대차나 KB금융은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종민 소장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유리기판 쪽이 굉장히 좀 세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저 코스피나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뭐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지만은 그 외국인의 그 선물은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거래일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황을 봤을 때는 일단 지금은 그 관망의 자세로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의 경우에는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지지보다는 저항을 좀 노려야 될 텐데 아직까지 위에 상단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코스피는 좀 더 가져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의 경우 역시 지금은 좀 추세가 전향이 됐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기는 하지만은 지금 현재 그 주가에 흘러가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테마주적인 테마 섹터인 흐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변동성을 좀 유의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업종별을 확인을 해봐도 뭐 지금은 그렇게 뭐 나쁜 상황들은 없을 것 같고요. 인터넷 업종이 코스닥 쪽에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쪽이 역시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확정 시적, 삼성전자 확정 시적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경우에는 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도 굉장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하락하는 지금 섹터를 확인을 해보니까는 유가 쪽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상당히 심할 수 있는데 흥구석유의 경우 지금 마이너스 한 7%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WTI의 경우에는 뭐 소폭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분할 매매 관점으로도 충분히 다른 섹터의 경우에도 접근이 가능한데 지금은 외국인의 순매수세를 좀 확인을 했을 때는 서비스업과 건설, 유통업, 유약품 쪽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쪽에 기관까지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된다 하면은 결국은 지금은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주사 위주나 이런 쪽에 그 저PBR 쪽에 아직까지는 관심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흐름을 체크를 해보니까 순매수세 흐름을 체크를 해보니까 의료정밀 그리고 제약,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쪽에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아마도 지금은 제약 바이오 쪽에 이렇게 흐름들이 나오는 것은 아스코에 대해서 미리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오히려 제약 바이오의 경우에는 지금 아스코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좀 선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양시장에서 기관 매수가 함께 시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6%대 2670선 돌파했고요. 코스닥은 1% 넘게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관심 있는 업종과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출발한 지 12분여가 흘렀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해 검색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삼성전기가 2026년 꿈의 기판으로 알려지는 유리기판 양산을 위해서 캠트로닉스와 함께 협력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와 함께 관련 종목들 다시금 그 모멘텀이 부각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미증시의 영향과 함께 유리기판 개별적인 호재도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자율주행에 대한 검색 빈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가 외국 기업 중에서 처음으로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안전검사에서 통과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전히 전선 관련 기업들 많이 검색하고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전선 관련 기업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도 전선 섹터로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와 연동돼서 구리도 많이 검색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2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구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투자자들이 많이 검색하고 있는 섹터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개장하고 나서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면요. 앞서 투자자들이 많이 검색을 했던 자율주행 그리고 HBM 관련 종목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한싹 같은 경우에는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23%가량의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율주행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는 캠트로닉스가 19%가량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기와의 협력 논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역시나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고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자율주의 커넥트 웨이브, 홈캐스터와 같은 종목들도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엔트 같은 경우는 10%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OLED 관련 기업들 지난주 금요일 날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선익 시스템이 중국향의 OLED 증착기 입찰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지면서 매기세가 OLED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그 시세의 연속성이 이어지면서 디엔트 두 자릿대 강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HM만두 같은 경우 9%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가량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 이상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HM만두 같은 경우 9% 이상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대원전선도 8%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거래량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역시나 전선 기업들 검색이 많았던 만큼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원전선이 오늘 가장 많은 지금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9%가량의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유리기판 관련 기업이죠. HB테크놀로지 역시나 8%가량의 상승, 자율주행 관련 기업인 라이콤도 7%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전선, AI 그리고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 매기세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시장의 흐름 계속해서 수급도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는 또 양시장에서 기관만 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늘어나서 코스피에서는 600종목 정도가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1,100종목이 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 개장하고 어떤 종목 지금 특징주로 보세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삼성전기의 주가가 탄력을 네네. 좀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리기판 관련된 쪽에서 캠트로닉스와 그리고 독일의 LPKF와 함께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된 동맹을 맺는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져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빠르면 2026년에 상용화로 선보이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물론 캠트로닉스도 강한 모습들인데 대형주 쪽에선 삼성전기가 눌림목을 마치고 좀 더 강한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쪽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삼성전기는 오늘 실적 발표가 되기를 하고 있죠. 네. 이쪽이 잘 이끌어가서 변화가 나오는지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실적 잘 발표해서 주가가 탄력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효성 TNC입니다. 오늘 일단 갭상승 이후에 살짝 좀 매물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1분기 영업이익이 761억,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긍정적인 모습들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쪽에서 가장 실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스판덱스가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거기서 야외 활동이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붙어 있다는 쪽에서 변화 흐름들 좀 더 체크하면서 실적이 계속 연결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FST의 주가가 강세입니다. 지금 현재 한 15%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고점을 넘기는 모습들이고 역사적 신고가를 바싹 다가서고 있는 모습들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펠리클과 같은 쪽에서의 소모품과 장비 모두 앞으로 기대감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테일러 공장에 들어가는 쪽의 파운드리 쪽에서 EUV가 적용이 될 텐데 그쪽에 대해서도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점들 눈길이 가면서 또 하나의 반도체 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섹터가 확산되는지 EUV 쪽도 같이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쪽에 자세하게 살펴주셨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실적 발표, 조금 전에 SK이노베이션 실적 말씀드렸는데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2%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지난주에 가장 많이 입에 올랐던 하이브가 일단은 오늘 하락을 멈추는 모습입니다. 1.2%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외에도 원전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좋은데 두산에너빌리티가 2.8% 가까이, 한전기술이 5% 넘게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 외에도 또 반정미 소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일단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캠트로닉스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네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금 대표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에 대한 이슈를 봤을 때는 또 추가적인 예정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한데 최근에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전환사채 추가 상장을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21,000원이었고 한 대략 한 16만 주 정도 되는데 그 21,000원의 그 가격 대비 지금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번 물량이 마지막 물량이라고 저는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최고가 그 전 고점인 그 31,400원대 이상 올라오게 되면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비중 축소를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접근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의 경우에는 LS입니다. 이 LS의 경우에는 지금 그 구리 가격과 관련된 이슈도 좀 부각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은 동사의 경우에는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같이 좀 부각을 보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PBR에 대해서도 PBR도 좀 있긴 하지만은 BPS 측면을 봤을 때는 동사의 경우에는 올해 한 15만 원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방은 좀 더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가방 컴퍼니라고 해서 지금 금일 4% 이상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 오늘 그 상승을 일부 좀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영수회담이 좀 개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저출산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아가방 컴퍼니의 경우에도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지만 급등을 했을 때 차익 실현도 좀 필요해 보이겠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용 대표의 영수회담 관련된 이슈들도 오후까지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께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어떻게 전략을 짜고 대응하면 좋을지 한마디 키워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김민수 대표님이 제시해 주실 핵심 키포인트는 뭘까요? 네, 변동성입니다. 네. 일단 4월 달도 변동성 때문에 무지 고생했고요. 5월 달은 이제 끝날 것인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가 불안한 모습들 쪽에서 이런 상황에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한국 증시를 사줄 것이냐가 계속 관건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선물은 매수를 해도 현물이 매도가 살짝 나오다 보니까 관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선물 매수와 함께도 계속 끌고 올라갈 수 있는지 흐름들도 좀 체크해 보면서 아직까지 시장이 변동성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지표는 없기 때문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할 때 내 계좌가 좀 단단해질 수 있는 방법들 계속 또 체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동성에 대비하는 시장 전략 알려주셨고요. 자, 반 소장님은 오늘 키포인트 뭐라고 보세요? 예, 아무래도 그 1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한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뭐 그죠,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 실적이 좀 발표가 됐고 삼성전기도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체크를 해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 하면은 차익 실현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신규 접근으로는 무리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좋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온 뒤에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에 대한 대응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실적에 따라서 그리고 주가의 흐름 높은지 낮은지 위치도 잘 확인하면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시세 분출할 수 있을 만한 종목 골라드리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이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제시해드렸던 오늘 시초가 공략주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이상엽 이사의 시초가 공략주를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는 한화 시스템을 이번 주에 월요일에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한화 시스템이 시초가 2만 100원에 출발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2만 3,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지난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과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했는데요. 흐름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은 한화 시스템 강보합권 수준이긴 하지만 매수가보다는 조금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좀 전환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화 시스템 계속해서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좋은 종목 준비했습니다. 시가총액 충분히 크고 거래량도 충분하고 투자 유의 경고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양질의 종목을 매일매일 선정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고르셨나요? 오늘은 키움증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주를 주셨는데 증권주 말씀해 주신 것 기대가 됩니다. 뭐 저 PBR이나 앞으로의 시장 개선세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증권 섹터를 말씀드리자면은 올해 1분기 실적이 상향되고 있는 섹터들 중에 하나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실적 상향되고 있는 섹터는 반도체 섹터 그리고 금융주에서는 증권 섹터가 실적 상향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우선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5월 2일 1분기 실적 발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까지 여러 가지 비용과 일회성 비용들을 모두 다 처리하면서 올해 1분기부터 흑자 전환 그리고 영업이익 수준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브로커리지 사업 부분의 수익성이 거래대금과 거의 직결된 부분이 많은 업체인데요. 최근 국내 증시의 거래대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브로커리지 사업 부분의 수익이 개선되는 가운데 이런 실적 성장이 올해 같은 경우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저 PBR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키움증권은 메리츠금융지주와 함께 증권 섹터에서는 가장 공격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런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은 동사는 꾸준하게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이 지속함에 따라서 가치 재평가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도 기반이 되고 또 전반적인 시장의 개선세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키움증권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현재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시기 약간은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실적이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 또한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으로 인한 어떤 배당 수익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에 따른 리레이팅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박스 하단 부분인 11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 말씀해 주신 가격 전략에서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키움증권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키움증권이 오늘 장 마칠 때까지 계속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가 끝까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이데일리TV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번 이 키움증권의 주가 흐름 체크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주간 증시온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테슬라가 1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더 상승하면서 네. 투자자들이 테슬라 실적이랑 너무 다르게 간다. 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나 그 롬베런 회장이 지금 저점이고 엄청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테슬라의 방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2023년 네. 4분기의 실적을 발표했던 올해 2024년 네. 1월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할 때는 2024년을 되게 불투명하게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어요. 네.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도 얘기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네. 가이던스라고 하는 것은 매출 판매량 목표가 어떻다든지 이런 발표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투자자들에게 안개를 짙게 좀 드리웠었고요. 그러고 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3월 달에 로이터가 테슬라가 저가 차량을 생산하지 않으려고 한다. 네. 일론 머스크가 그거 거짓말이야. 우리 8월 8일 날 로보택시 공개할 거야 이러면서 무엇이 맞는 건지 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면 이번 4월 23일 날 있었던 1, 4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와 이어지는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라든지 테슬라 경영진들이 매우 명확하게 테슬라의 로드맵이 어떠하다라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줬고 투자자들은 어차피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네. 미래에 어떠한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성장이 테슬라의 중심축이었다라면 이 중심축이 FSD라고 하는 자율주행 기술로 AI 기술로 명확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번에 밝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 사후 이제 주가가 회복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투자 심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로보택시 사이버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실현이 될까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네. 그런 로보캡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는 건 실현되는 것은 뭐 기술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자면 제도적인 것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네. 사람들의 심리가 예를 들면 아이를 태우고서 내 아이가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내가 이거를 자율주행에 맡길 것인가 사람들의 소비자 심리, 운전자들의 심리 이런 것도 사실은 쉽게 극복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저는 네. 대단히 많은 장애물들이 앞으로 놓여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애물들은 어차피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안정감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선 FSD 우리가 오토파일럿과 FSD는 구별해야 되고요. 네. 한국에서는 FSD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북미만 사용할 수 있고 네. 지금 이제 다른 중국이나 유럽에서도 이제 시장을 뚫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FSD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말부터 이런 버전 12가 테스트가 됐었고 올해 1월부터 말부터 버전 12가 배포가 됐는데요. 버전 12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떠한 자율주행 기술보다도 가장 뛰어난 압도적으로 흔히 말해서 엔드-투-엔드 AI라고 해서 종단간 AI라고 해서 가장 진화된 AI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4월 10일 날 10억 마일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걸로 네. 누적된 데이터가. 근데 4월 21일 날, 즉 한 10일 정도 차이에서 무려 13억으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3억 마일이 우리 식으로 하면은 한 4억 킬로미터가 네. 추가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데이터가 급속하게 주행 데이터가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지만 올해 4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컴퓨팅 파워의 병목이 있었다. 작년에도 한 10만 개의 A100 H100보다는 떨어지지만 네. 엔비디아 A100을 구비를 했었는데 올해도 네. 그 유사한 것을 네. 구매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컴퓨팅 파워에서도 어떤 병목 현상이 없어지면서 FSD의 어떤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의 기술이 로보택시로도 이어지고 테슬라가 직접 운행하는 것을 이제 사이버 캡이 이제 미국에서는 택시를 부르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전환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했죠. 에어비앤비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우버 모델이 혼합되어 있다고 얘기했다는데 에어비앤비라는 것은 테슬라가 직접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버 모델이라는 것은 테슬라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오늘 출근했으니까 퇴근하려면 앞으로 8시간 남았으니까 8시간 동안 내 차를 영업시키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완전히 진행되기까지는 저는 오래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중간 단계에서 FSD를 지금 현재 199달러에서 99달러로 월 구독료를 내렸는데요. 네. 이런 99달러로 쓰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중국에서는 테슬라 구매 차량 소유주들 중에서 한 10%가 됩니다. 이것이 20%, 30%, 40%, 50%로 증가하는가에 따라서 테슬라의 서비스 매출이 크게 증폭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차량 매출 중심에서 서비스 매출과 에너지 매출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로보택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로보택시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과 어떠한 사회적인 제약들을 테슬라가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차량 중심에서 구독 서비스까지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확대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테슬라가 대규모 리콜을 통해서 주행 보조기는 오토파일럿 업데이트 했는데요. 또 다시 사고가 나면서 이로 인해 좀 규제 당국이 좀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선 오토파일럿이랑 FSD랑 다르다고 해주셨는데 어떤 점이 좀 다른지도 궁금하고요. 오토파일럿은 네. 한국의 자동차들도 다 가지고 있는 네. 자율 운전 보조 시스템이죠.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 앞간경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네. 달린다든지 이런 부분들 한국에도 이제 오토 크루즈 기능이죠. 네. 오토 크루즈 기능은 많고 물론 오토파일럿의 기본 베이스는 FSD랑 동일한 기술 베이스를 갖고 있지만 네. 오토파일럿은 인간이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안 됩니다. 인간이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안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네. 손을 떼는 이런 버릇들을 갖고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경고를 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 차량을 뭐 이렇게 핸들을 흔든다든지 무엇인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오토파일럿을 FSD 자율주행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경고를 주지 않으면서 사고가 계속해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정 조처들이 지금 안전당국에 의해서 요구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네. 이것은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예를 들면 오토파일럿 기능에서 휴대전화를 계속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뭐 테슬라에게만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의 진화 과정 속에서 좀 안타깝지만 일어나고 있는 좀 사고들인 거고 시급하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뭐 단기적인 악재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번 단기적인 악재고 네. 사실은 단기적인 악재는 중국에서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든지 좀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겠죠. 네. 중국에서 매출이 좀 떨어지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중국에서 데이터 안전검사 통과했다 이런 소식 전해졌더라고요. 네.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4월 23일 날 그 1분기 실적 발표했던 컨퍼런스 콜에서 네. 이 FSD가 이제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전 규제 당국에서의 그런 안전 수칙을 좀 통과할 수 있는 FSD가 네. 허가받을 수 있는 조치에 테슬라가 되게 사력을 다하겠다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는 중국도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제 생각엔 4월 23일 날 이미 중국에서의 그런 신호를 이제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중국을 콕 집어서 중국을 포함해서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 FSD가 지금 허가된 건 아닙니다. 네. FSD가 허가되기 전 단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지금 미국도 중국의 차량을 수입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이 차량들이 꼭 FSD가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장착된 카메라가 미국의 군사 정보라든지 주요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것으로 해서 네. 중국 차량의 미국 수입을 막으려고 하는 근거도 존재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가 되냐면 지금 오토파일럿 기능마저도 FSD 같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공항 근처에 접근하면 오토파일럿 기능을 못 쓰게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외곽지대의 군사시설 근처로 지나가면 오토파일럿 기능을 못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오토파일럿 제대로 쓸 수 없네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제대로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나 경쟁 기업인 BYD라든지 샤오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지금 이러한 어드밴스드 이러한 보조 시스템들을 네.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테슬라는 전기차이긴 한데 그러니까 FSD는 안 되는 건 둘째치고 오토파일럿 기능도 이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운전의 경험에 있어서 불만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이 매출 하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부분에서 우선은 오토파일럿 부분을 우선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이번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근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FSD로 갈 수 있는 청신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되게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중국 정부는 그런 시그널을 전 미국 정부에 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도 너네 테슬라에게 이러한 뭐 군사 시설이라든지 안보 네. 보안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허가를 해줬으니 네, 네. 너희들도 중국 차가 미국에서 그런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서로
등가적으로 우리 경제 규칙을 하자 이런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만과 중국 정부의 만으로 어떤 협상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이 문제는 좀 지켜볼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중국이랑 미국 얘기해 주셨는데 관세 보복 계속 맡고 있는데 또 중국이 우리는 적이 아니라 파트너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또 판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가 되면 이 자율주행을 이 테슬라가 가지면서 다른 OEM으로 좀 풀어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테슬라 차량에서만 자율주행이 아니라 지금 우선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은 두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가 테슬라고 하나가 우리가 구글이 속해 있는 알파벳의 웨이모죠. 네. 근데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차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레이더와 라다가 설치가 돼 있어서 사실 일반 예를 들면 강정수 제가 차를 산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거가 달려 있는 걸 살 수가 없죠. 불편하죠. 그러니까 뭔가 뭐 기괴한 물건들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뭐 LA 모자 하나 쓰고 있는 꼴이 되고 있으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가 모자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매할 수는 없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비전 올리, 즉 카메라만으로 작동하고 있는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전혀 사람들에게 일반 차량하고 티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어떤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테슬라만이 자율주행을 한다라면 경쟁자 업체들은 이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미국에서 테슬라의 그 전기 충전 방식이 지금 미국의 어떤 충전 방식에서 통일적인 어떠한 방식으로 채택이 됐잖아요. 포드라든지 현대기아차 그리고 GM 사실은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 지금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북미에서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테슬라가 주는 경험을 다른 경쟁사 업체의 소비자들도 동일하게 주려고 했던 테슬라의 방대한 충전 네트워크 이거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이것이 만약에 테슬라만 제공한다면 압도적으로 여기 손님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경쟁사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많이 선택할 거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대형 기업하고 논의 중이라니까 미국에서 대형 기업이라는 것은 포드하고 GM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GM은 자체 기술이 좀 있기 때문에 크루즈라는 아마 포드하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이런 기업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올해 FSD 버전 12가 나오면서 여기는 신뢰도가 쌓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올해 아니면 늦어도 내년 정도에는 포드 정도에서 OEM 기업에서 FSD를 채택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포드가 물꼬를 터주게 된다면 어쨌든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포드만 터지는 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금 자율주행에 현대기아차도 좀 투자를 했지만 사실 성과를 못 내고 있거든요. 현대기아차도 중국에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판매량을 빠른 속도로 높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간과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같이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다른 업체, 일본 업체들은 이런 업체들도 테슬라의 FSD를 채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이제 테슬라가 FSD로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하나의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완전 자율주행도 그렇고 이제 테슬라라는 이 브랜드 기업 자체가 로봇, AI 뭐 그런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옵티머스, 그러니까 로봇 산업에 대한 진출에 대해서 평가하시면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올해 말 2014년 말에 이제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공장에 투여가 되고 빠르면 2025년 하반기에는 다른 기업에게 판매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항상 일정을 발표했을 때 지킨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연은 되지만 근데 일정을 지킨 적은 없어도 그 약속을 안 지킨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시기가 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빠르면 2025년에 테슬라 공장에 투여가 될 거고 빠르면 2026년에 저는 현실적으로 볼 때 다른 기업 판매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옵티머스는 좀 보셔야 되는 것이 테슬라하고의 시너지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우선 AI 같은 경우에는 즉 옵티머스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FSD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금 13억 킬로가 지금 데이터가 누적되고 있는 여기서 지금 훈련되고 있고 학습되고 있는 AI가 옵티머스에서 그대로 쓰인다는 부분에서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 AI 기술이 대단히 진화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저렇게 균형을 맞추고 걸으려면 배터리 소모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퀴가 달려서 지나가는 거하고 저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거는 것은 배터리 소모량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기에 4680 테슬라의 신형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가 분명하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애틀라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 유격식 구동기에서 전기 구동기로 최근에 바꾸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구동기라는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앞뒤로 움직이는 구동기가 있고 회전하는 구동기가 있는데 회전하는 구동기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랑 똑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테슬라의 전기 모터가 대단히 전기차 기업 중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 체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것이 현실화된다는 것은 대량 생산에서 테슬라는 저걸 2만 달러에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대단히 저렴한 자동차보다도 저렴하게 지금 판매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성도 있고. 자동차보다 저렴하게 가능합니까? 지금 테슬라의 네. 목표는 2만 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2만 달러에 맞게끔 플라스틱 소재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물론 인간에게 네. 위협을 적게 주기 위해서 플라스틱 소재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의 규모의 경제 효과, 구동기의 규모의 경제 효과, 네. 인공지능의 규모의 경제 효과 이런 것들을 구현해내면서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하고 해서 이 테슬라의 AI 생태계 속에서 충분히 네. 가능한 가격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다른 기업에서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전 유일하게 중국 기업들은 중국도 AI 네. 로봇이 지금 빨리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는 하는데요. 우선은 뭐 테슬라가 독점하진 못하겠지만 가장 시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AI 로봇 시장에서 리더십을 가져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입니다. $200 다시 갈까요? 네. 저는 테슬라의 네.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가 네. 지금 AI 부분에서 대단히 큰 새로운 산업 비전과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 가능성들을 단순하게 잠재력이 아니라 뚜렷한 높은 가능성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매출, 재무제표로 당장에 연결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쵸. 근데 네. 투자는 항상 과거 가치도 아니고 뭐 현재 가치도 아닌 미래 가치를 보고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의 여지는 있지만 이것이 뭐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것처럼 2,000달러 간다, 1,000달러 간다 이런 거는 네.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낙관적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200달러 선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순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테슬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주간 증시온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박사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개장하고 45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많고 또 중간에 휴일도 끼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또 투자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장 투자 전략 시간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의 염정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자, 오늘 시장 출발 이제 1시간 정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시장 장 초반부터 일단은 강보합으로 시작을 했고요. 코스피 코스닥 지금 골고루 0.7%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장 초반 선물 시장에서만 순매수를 보였고 현물 쪽에서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유입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승 종목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지난주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긴 한데요. 반도체 전반적인 시장 강세 속에서 오늘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 전거래 금요일에 강세였었던 뭐 금융주라든지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은 조정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시장은 모멘텀 또는 실적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라고 코멘트 달아주셨는데 오후장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까요? 오후장도 그렇고요. 일단은 5월 초까지는 이러한 분위기 개별 종목
이슈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는 일단은 좀 강하긴 하지만 지난주에 강했었던 뭐 전력기기, 조선 쪽에 대한 약간 쉼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강세 섹터로 보게 되면 자율주행 섹터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지금 HL만도가 10% 이상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퓨런체 역시도 10% 가까운 상승세 이어가면서 지금 관련 종목들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그리 나쁘진 않았고 일단 저가에 대한 구간 매력도에 대한 부분 인식이 되면서 지금 충분히 싸질 만큼 싸졌다라는 인식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오늘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삼성전기 그리고 캠트로닉스가 유리기판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해서 협력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두 종목 모두 다 물론 캠트로닉스가 훨씬 더 이에 대한 강한 주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급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의 움직임도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실적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장 초반에 지금 보여지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APR 같은 종목들도요. 물론 상장한 지 지금 2개월 차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그리고 기업 IR을 앞두고 이에 관련된 모멘텀이 좀 살아나고요. 수급이 개선되면서 관련 종목도 움직임이 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은 이번 주 한 주 FOMC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전체적인 움직임보다는 개별 종목에 좀 치우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좀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인식하시면서 지금 오후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볼 섹터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저점 매력에 있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전략 오늘 저희가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켓나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짝 보셨겠지만 외국인이 좀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또 달라질 것이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실적 시즌 좀 긍정적인 방향성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역시나 우리 지수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많고요.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회담을 합니다. 여기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희 데일리 TV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켓나우 2부, 3부 파이널샷까지 끝까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